자, 네덜란드 그 독립전쟁 하기 전에 그 당시 네덜란드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좀 시작할게요. 자, 그 당시 이 네덜란드 상황을 보면 원래 이제 네덜란드의 의미부터 좀 볼게요. 16세기 때 네덜란드의 의미는 저지대 지방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 네덜란드, 벨기에, 루셈부르크 일대를 이제 네덜란드고 그 당시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벨기에이 네덜란드 지역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덜란드는 그 프랑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프랑크 지역인데 이걸 중심으로 모직물 공업이 발달됐고 일찍부터 시민 계급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칼뱅 계통의 신교도 고이센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형성되는데 이 고이센이라는 것은 이제 거지 집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신하가 네덜란드 총독에게 이든 거지 같은 집단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고이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개 무역 같은 것들이 변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위생들은 이 신교도 지역은 북부 지역이 많았어요. 여기가. 여기가 있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카톨릭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 북부지가 독립돼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되고 남부는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참여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갔죠. 다시 이제 그 스페인 쪽으로 넘어서 에스파냐 네덜란드용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배경이 됐던 주요 원인이 그 앞에서 언급했던 에스파냐 필리피 2세의 중앙 집권화 통일 정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통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필리피 2세뿐만 아니라 페라드 2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의 원칙에서 그 하나의 그 천주교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 필리피 2세는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났죠. 예.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총독으로 왔던 마르테라는 사람이 폭정을 하니까 이걸 중지시키고 종교 재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이제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 필리핀 2세는 벨바공을 진압사령을 파견해요. 그 피해 인류를 설치하고 피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포 정치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북부에 있었던 이제 오렌지공 원룸이 지도안에 국민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그때 때마치 또 스페인의 난동 사건이 나요. 얘네들이 이제 용병으로 많이 구성돼 있는데 돈을 안 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안토페르페가 약탈을 당해요. 대중 약탈을 당해서 이때 이제 이 계기를 갖고 이제 많이 세틀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참가자였던 안보 세력들이 참여를 해요. 원래 얘네들은 이제 신교도 세력들이 아니라 카톨릭 세력들이에요. 남보는 카톨릭을 많이 믿으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했다가 북부는 이제 남부는 처음에 참여했다가 해열당하죠. 그래서 남부 10개 주가 탈락을 해. 그래서 그 스페인 지역으로 다시 남게 돼서 현재 벨기에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북부 7개 주는 위트레트 동맹이 결성돼서 그 뭐냐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도와줘서 베스턴팔렌 조약으로 국제 독립을 인정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승리의 원인은 일단 자체 이제 뭐냐면 싸움도 있겠죠. 세상이나 지형을 이용해 싸운 것도 있고 영국같이 외국의 지원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카르네이전이죠.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자, 네덜란드는 중세를 통해 북해 및 발트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육성하였고 13세기 경부터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여 도시가 발달하고 시민계급의 성장도 현저했다. 자, 도시와 지방들은 자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지역에 따라 언어와 풍습의 차이가 있었으며 근대 초의 칼뱅파 신교들을 받아들이는 주민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 그러니까 북부 지역과 겹쳐 있죠.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요쪽 지역까지는 이제 대개 보면 여기 프랑드 지역까지 요 지역은 네덜란드권이에요. 근데 이 남부 지역 있죠. 이 벨기에 남부 지역 오늘날 여기는 그 왈츠 지역에서 프랑스어권, 불어권이야.
그래서 언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여기가. 자, 에스파냐, 필리핀 2세는 중앙 집권적 통합 정책으로 하나의 종교를 원했죠. 그래서 그이다음 지역적인 차이나 자치적인 특권을 무시하고 종교 재판을 강화하여 일률적으로 카톨릭을 강화했다. 자, 요게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종교의 자유만 인정해 줬으면 그냥 필리핀 2세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필리핀 2세가 그걸 이제 강요하다 보니까 그 반발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야.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1960년대 네 이르한 필리핀 2세 절대주의적 정책과 강압적인 종교 정책에 대한 발발이 시작됐으며 필리핀 2세는 앞에서 얘기하는 알바공을 군대에 파견하여 철책 탄압을 가했다. 자, 이에 네덜란드 시민계급을 중심한 일부 귀족들과 민중들이 합세해서 오레진 공의 월리엄이 그 중심 역할을 했죠. 지도와의 국민적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됐고 구교도가 많은 남부 10부는 에스파냐 평전과 해유도 운동에서 정원으로 탈락했고 신주도가 우서야 홀랜드. 홀랜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 암스테르담 있죠? 이 암스테르담이 그 당시 홀랜드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네덜란드 하면 홀랜드로 알려졌어요. 나중에 일본에서는. 그래서 홀랜드를 한자로 옮겨 적으면 하란이 되죠. 하란이 네덜란드가 된 거야. 한자 적을 때. 하여튼 홀랜드가 중심이 돼서 저항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홀랜드를 비롯한 북부 7개 주가 그 당시 위트헤트 동맹을 결성해서 투쟁을 했고 1581년 독립을 선언하여 국명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는 에스파냐 전쟁이 계속 되었으나 17세기 초에 후전쟁이 수전이 성립되었고 30년쟁을 마무리 짓는 웨스턴팔렌 조약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덜란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네덜란드 정치 체제는 연방 공화국으로서 그 당시 중앙의 군가 원수격인 총독과 입법권을 가진 연방 회의가 있었고요. 주마다 주의회가 있고 자치권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는 분권적 성격이 짙었다. 근데 이 초창기 때 이제 네덜란드는 독립당 연방제 공화국이었지만 나중에 비례 이후에는 그 왕국으로 전환이 돼요. 자, 그걸 이제 좀 보시면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또 그것은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16세기 때 유럽 경제 중심지가 이제 그 안트페르펜이었죠. 안트페르펜은 지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예전에 프랑드 지역이었어요. 프랑드요. 요 지역이. 예. 그래서 요 지역이 프랑드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중심지였어요. 안트페르페가. 그런데 이제 안트페르페가 그 당시 그 스페인 군들이 와갖고 약탈을 했잖아요. 용병들이 와서 그래갖고 대거 몰락을 해가지고 중심지가 여기로 옮기게 돼요. 이 암스테르담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에스파냐군에게 점령당하자 대규모 약탈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곳의 상공업자들 대거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게 되어 암스테르담은 17세기 통해서 유럽의 경제, 특히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이런 금융 기법들, 그런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가 쇠퇴하고 나서 이 금융의 중심지는 17세기 후반 때 런던으로 바뀌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제적 기반은 모직물 공업하고 조선업, 특히 중개산업이었죠. 근데 또 네덜란드는 동유럽의 어떤 곡물과 목재 등을 받쳐요. 늘 유럽 각지에 재수출했죠. 그러니까 동유럽산 곡물과 목재를 가지고 와서 배로 운반해갖고 유럽에 나눠주는 재수출한 그 중개무역이 발달했어. 그리고 16세기 말에는
상성대가 지중해와 아프리카 서해안 그리고 멀리 포르투갈령 브라질까지 지출했다. 그래서 1602년에 동인도회사가 성립되고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죠. 강력한 국가적 지원 아래 아시아 방면으로 진출도 한층 활발해졌다. 포르투갈 상어권을 뚫고 들어간 네덜란드는 영국의 경쟁을 물리치면서 1619년 말에는 자바의 바타비아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고 포르투갈 대신해서 아시아 항공무역을 지배했다. 자, 여기 바타비아는 오늘날 자카르타를 얘기해요. 자, 네덜란드 독립은 대상인 중심한 시민 계급의 승리였고, 그 다음에 또한 독립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도 그리였다. 자,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난로 융성한 세계적 국제 무역 중심지로서 경제적 번영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학문과 예술의 꽃이 반발했다. 그래서 여기는 신교도 국가였지만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어요. 배타적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유대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톨릭이나 뭐 그 다양한 종교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하가의 레브란타, 철학자의 스피노자, 그리고 국제법의 그로티우스. 이 그로티우스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자, 국제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출판할 수 없는 서적들이 자유롭게 출판이 되었다. 예. 자, 그러나 이 네덜란드는 이제 17세기 중엽에 들어가면 쇠퇴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그 네덜란드 모직물 공업은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도전 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중개 사업은 17세기 중엽에 항해조대를 비롯해서 도전 후 타결받고 얼마가 안 가서 사회 발전과 식민지 획득 경쟁에 적극 뛰어든 프랑스의 도전 등으로 네덜란드 번영은 17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기울이 된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하죠. 식민지 패권을. 예. 그래서 식민지 패권 장악 과정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16세기 때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가 17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17세기 후반에 장악해요. 네, 패권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서강자에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서강자 내용이 많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많은 견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고 팩트 부분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2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네덜란드의 독립을 보죠. 자, 16세기 때 네덜란드를 파견한 에스파냐 총독들은 완고하게 카톨릭 교도를 고집하였다. 1556년 카르 5세가 물러나고 그의 아들 필리페 2세가 에스파냐 네덜란드 국왕이 되었을 때 무려 네덜란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의 말룡 지역, 말치 지역하고 네덜란드권을 사용하는 북쪽의 프랑스와 홀랜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상황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완고한 반종교 개혁 지지였다. 그는 예수회와 종교 재판을 앞세워서 칼뱅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주교부를 이제 세분화시켜 기족이 아닌 성직자들 주교에 발탁했다. 이 내용이 이제 안 들어가 있죠. 석이 없는데 서강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교부를 세분화시켜서 귀족이 아니라 성직자들 주교로 임명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없는 내용이 또 있는데 세부당 관련된 내용이야.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 상실에 부여줘야지는 필리핀 2세 요구 권력 상실, 부여자는 필리핀 2세가 요구한 조세 부담에 불만을 품었다. 자, 여기 권력 상실이라는 것은 앞에 요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귀족이 아닌 성직자를 주기로 발탁한 내용이죠. 칼뱅주의의 성장은 종교적 갈등을 악화시켰고 결국엔 1565년에 네덜란드 귀족들과 신교들이 이런 탄압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로써 카톨릭의 에스파냐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나죠. 자, 필리핀 2세는 알바궁을 총독 임명하여 군대를 파견해 네덜란드인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수천 명의 반란상을 처형했다. 그래서 반란은 계속 이제 계속되고요. 필리핀 2세의 새로운 특사로 파견된 알렉산드로 파도네샤는 남부의 카톨릭 10개 주, 현재 벨기에에 정치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해외했다. 그러나 이제 1579년에 네덜란드는 구성되고 있는 북부 7개 주는 위트레트 동맹을 결성하여 네덜란드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고요. 에스파냐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움이 지속됐으나 재정적 난관을 봉착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자, 이 협정은 30년 전쟁의 발발을 깨졌고 네덜란드는 다시 전쟁에 시말리게 되었으나 1648년에 베스튼 팔렘 조약의 체결로 함께 에스파냐가 마침내 네덜란드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다. 자, 네덜란드 공화국이 이끈 것은 네덜란드의 주도적 기족 가문 중에 하나였던 오래된 나사우 가문의 총독이었다. 예. 이 총독과 함께 통치를 담당했던 데이지 기군이 신분제였다. 자, 네덜란드 칼방파 개혁교회는 특권화된 종교단체였는데 네덜란드 약 100만 가운데 주민의 20%가 칼빈파였다. 그러나 상당 규모의 카톨릭과 제사파, 매너파 같은 다른 개신교 종교들도 있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또한 유대인들 피신처이기도 했다. 이들은 1492년에서 98년 에스파냐 포르투갈로부터 추방된 이후 네덜란드의 터전을 마련했다. 네덜란드가 점차 각자의 교리적 차이를 끌어들이면서 종교적 관용의 모델이 되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그냥 참조만 해보세요. 스웨덴하고 네덜란드가 쭉 나왔는데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좀 강소국이죠. 소국이지만 강한 나라야. 예. 강소국의 그 당시 사대로서 그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요거 자체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좀 힘들긴 해요. 예. 다만 이제 스웨덴은 나중에 구스타프 아돌프 2세, 그러니까 30년 전에 참여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군사개혁이나 뭐 재정개혁 등을 해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쟁 때 스웨덴 군이 상당히 잘 싸웠던 이유도 이 그 구스타프 아돌프 2세 그 개혁 때문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되고,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거 그냥 각자 보세요. 예. 자, 서양사 계도를 좀 볼게요. 서양사 계도. 프랑스 절대 왕조로 넘어가죠. 자, 프랑스 절대 왕조 내용인데 잠깐만요. 제가 좀 바꿔서. 자, 프랑스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위그노 전쟁, 아시죠? 위그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등장했던 부르봉 왕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세기 전반기 때 프랑스 1세가 앞서 설명한 같이 합스부르크 왕실과 격렬한 대립의 시기인 동시에 절대 왕정이 설립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의 문화가 꽃피는 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거쳐 합스부르크와의 대립은 캄브리지 조약으로 일단락된 후에 얼마 후 프랑스 위그너 전쟁으로 알려진 격심한 종교 전쟁을 겪게 되었다. 예. 자, 프랑스는 칼빈 계통의 이제 신교들이 위구노가 있었는데 주로 중남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되게 이 중남부 지역은 예전에 중세 시대 알빈 이단파가 강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알빈 이단파가 있던 남부 지역에 많았고 사회적으로 상인이나 수공업자 신흥계층뿐만 아니라 귀족 사이에도 위구노가 적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위구노 전쟁은 신구교도의 대립이 축적이었지만 귀족 간의 세력 다툼, 귀족과 왕권의 대립, 또 왕위 계승 문제가 엉켜서 장기적 복잡한 양상을 진행했다. 이건 위그너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나 위그너 전쟁, 30년 전쟁, 얘네들 공통점은 겉으로는 종교적 전쟁이에요. 종교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이제 뭐냐면 뭐가 개입되면 외세가 개입돼. 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왕조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따로 이제 왕조 전쟁을 분류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큰 틀에 볼 때는 이 종교 전쟁도 세력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입됐던 그 왕조 전쟁의 한 부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거 전쟁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국제적 성격도 있다고 했죠. 항상 외세가 개입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위구노들, 에스파냐는 카톨릭을 원정해서 국제 분쟁의 양상까지 가미되었다. 자, 전쟁의 이제 발단은 무슨 전쟁이냐면 바시의 학살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1562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성 베르토르마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 1562년에 카톨릭 기죽 가문이었던 기지 가문이 있어. 이 기지 가문이 대공하고 그다음에 시아 군사들이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소도시였던 바시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교도 집회에 난입해서 한 74명 학살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해서 이제 뭐냐면 계속 1598년까지 위군의 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위군의 전쟁의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시 대학살이 있어요. 예. 바시 대학살인데 요거는 이제 서기는 없고 서강자에 있더라고. 서강자.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좀 화해를 하자. 그래갖고 1572년에 화해를 했는데 일종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혼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위구르의 지도자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나바르 앙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바르 앙리와 그 당시 왕실의 왕묘와 그러니까 왕의 누이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여든 위구르들을 구교들이 다시 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신교도편의 코로니들 제독을 비롯한 2,000명이 학살됐고 지방에서 이제 까지 피살까지 합치면 약 그 10,000명이 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 베드로돔의 학살 사건이라고 해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 되게 유명한 학살 사건이에요. 주 20번을 이제 잠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야, 마침 이날이 성인이었던 성 베드로의 제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대학사는 카톨릭의 강경파였던 지도자인 기주군과 샤르 9세의 섭정이었던 모였던 카트리나 메디치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다. 자, 요 카톨릭 메디치는 그날 샤르 9세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갖고 섭정이었어요. 섭정이 돼갖고 이제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메디친가 여인이죠. 네, 메디친가.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좀 30% 빠지는 얘기지만 프랑스 예전에 국민 요리가 그렇게 맛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궁중 요리가 맛이 없었는데 이걸 궁중 요리를 좀 이렇게 뭐냐면 맛있게 만든 사람이 이 카트리나 메디친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 메디친가에서 이제 건너왔잖아요. 메디친가가 음식 문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이탈리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레시피도 있고 그래서 버무려 가지고 이걸 궁중에 이제 살포했나 봐. 그래서 이걸 궁중에서 처음 먹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귀족들도 먹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 대혁명 때는 그 프랑스 요리들을 이제 석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하면 맛있는 걸로 유명한데 레스토랑으로 유명하고 다 이제 그 기원이 됐던 사람이 그 카트리나 메디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유혈국에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전쟁의 강력파인 카톨릭 동맹 리그가 지도자였던 기지공 알리. 자, 요 당시 이제 좀 보면 앞에 이제 국내에 카톨릭과 신교도의 문제였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3대 정치 세력이 있었어. 하나가 이제 카톨릭 편에 있는 기지공 알리고요. 그다음에 어 그 샤를 9세를 뒤에서 앙리 3세가 있었어. 이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명이 이제 나바르 알리가 있었어. 세 명의 알리가 이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알리라는 세 명의 이제 사람이 싸운 거죠. 나바도 알리와 그다음에 기중공 알리, 그다음 앙리 4세 이렇게 이제 근데 앙리 예, 알리가 아니라 예. 하여튼 그 세 명의 이제 그 뭐냐면 앙리가 있었죠. 기중공 앙리, 그다음 나바도 앙리, 알리가 아니에요. 예. 세 명의 앙리가 싸우는데 이 앙리라는 내용은 그 당시 우리 지금 그 김처럼 흔한 성이에요. 예. 하여튼 얘네들이 싸웠어. 싸웠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일단은 기주공 알리가 알리 3세는 카톨릭이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앙리 3세는 기주공 알리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기주공 알리 중에 사람들이 또 앙리 3세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두 명의 앙리가 카톨릭 쪽에 없잖아요, 지금. 갈려져 나갔죠, 완전히. 그 유일하게 남은 앙리가 뭐예요? 예, 나반 앙리죠. 예. 그러니까 언제 계승자가 나반 앙리인데 이 나반 앙리는 이제 바로 그 나반 앙리는 후에 이제 부르분가의 창립자죠. 그래서 나반 앙리는 그쪽에 이제 반려 왕조와 완전히 별개했던 왕조가 아니라 반려 왕조의 반계라고 보시면 돼요. 반계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끼리 싸우다가 나바도 앙리가 최후 승리자가 된 거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왕 앙리 3세에 의해서 살해되고 기주공안리는 이에 격분한 독립파에 의해서 앙리 3세가 살해되어 부르붕이의 나바노 앙리가 앙리 4세로 되어 왕을 계승함으로써 종결된 서강이 보였다. 근데 문제는 앙리 4세가 지도자였다는 점입니다. 예. 누구의 지도자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예. 신교파의 지도자죠. 예. 위군호의 지도자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국민들 90% 카톨릭 믿고 있는데 10%의 지도자, 위군의 지도자가 그 왕이 된다. 그게 좀 안 되죠. 국가 제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앙리 사세는 파리는 성사할 가치가 있다. 말하면서 자기 종교를 개종을 해. 카톨릭으로. 그래서 1593년에 카톨릭 개종하고 1598년에 낭트 칙령을 공포하죠. 위군에게 일정한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피비린하는 장기간의 종교 전쟁을 종교지었다. 자, 이 낭트 칙령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심화해서 좀 더 보충해서 볼게요. 예. 자, 낭트 칙령은 이제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세 명의 앙리 전쟁, 앙리 3세, 기중앙리, 나방 앙리를 통해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 얘네 둘이 떨어져 나가고 얘만 남아서 이제 낭트 칙령을 공포를 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앙리 4세부터 이제 부동 왕조가 시작을 했는데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위문호는 카톨릭 교도의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직책을 항유하고 교회와 집회와 교회 자유를 부여하고요. 두 파로 구성된 동수 법정에서 형사사건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교의 지원은 목사를 부양하고 위군호 수비대에 주둔을 허용했어요. 이게 그라스 칠령이죠. 예, 그라스 칠령. 예. 자, 아니 허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그라스 칠령에 서 철폐가 돼. 이 부분은 자, 그 당시 낭트 칠령을 공표해서 이제 앙리 3세가 위군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니까 그 당시 카톨릭과 교황 등 반발해요. 왜 하냐? 요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요것이 카톨릭과 교황이 낭트 칠령에 반발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자, 그래도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사 개념어 사전을 좀 볼게요. 하나의 두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시 획기적인 조치였다. 왜냐하면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죠. 그만큼 두 종파는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은 카톨릭 측이 컸다. 교황은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칙령에다 반발했고 그 다음에 리슐레이는 국가 내 국가가 세워졌다고 불만이었다. 예. 이때 이제 리슐레이는 이제 그 뒤에 그 앙리 3세 때 그 뭐냐면 재상 올리기 전에 추기경 때 리슐레이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총량의 이제 그 서양사 총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그 앙리삼 그 그라스 칠령과 관련된 첩회에 관련된 그라스 칠령으로 위고노 수비대 주도령이 철폐되는 그 내용을 볼게요. 예. 이 그라스 칙령으로 철폐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네요. 1163회 3번을 볼게요. 예. 자, 프랑스 내 프로테스탄 저항은 17세기 초까지 지속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됐나 봐요. 위거 전쟁 이후에도. 따라 프랑스 정부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앙리 사세를 계승한 루이 13세 시대 때 정치 실권을 장악한 추기경 리슐레이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이제 점령하였고 점령했다. 1년간의 전쟁으로 프로테스탄트 측은 패배했고 위군호는 이후 정치 세력으로 상실하고 다만 종교의 자유만 항변에 그쳤고요. 이 종교의 자유도 나중에 이제 그 루이 14세 때 낭트 칠령이 폐지되면서 박탈됐죠. 자, 위군호 전쟁은 1629년에 그라스 칙령으로 실제 끝났다. 예. 그래서 이 그라스 칙령을 계기로 해갖고 위군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성체들, 남프랑스에 있는 성체들을 이제 다 파괴가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실질용 프로테스탄트 저항은 계속됐고 위군의 저항은 그라스 진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서기에 돌아가서요. 자, 위군호 전쟁을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 정치파, 폴리티야. 예. 폴리티는 실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자익과 우익들이 막 지네끼리 양심용에서 싸웠잖아요. 중간에 중도파들이 있었죠. 중도파들은 좀 중간에 입장하고 현실적으로 좀 약간 상황 파악을 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위군 전쟁 끝나도 아직까지 신구 간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진영 논리들이 형성이 됐지.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진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 거야. 지금도 그런 피해가 많죠. 지금 현 정권도 그렇고. 예. 근데 이 정치파들은 그걸 안 봐. 구교든 신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실 문제야.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은 종교보다는. 그래서 이 현실 문제를 풀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대단히 현실주의자. 이들을 정치파라고 한다. 자, 그 정치파들 내용을 볼게요. 신교와 구교의 강신적인 극단파 외에 보다 냉철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을 강화를 통해서 질서 회복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파들이다. 폴리틱이라고 하는 정치파들이죠. 자, 신교도의 앙리 사세가 갇히기 그 개종은 낭트 칙령으로 1년의 정책은 이들의 정치파 승리에 의미하는 것이다. 그야 종교 분쟁 이후 한때 엉클어졌던 절대 왕정은 앙리 사세 때 다시 발전하여 길을 올려 17세기 전성기를 맞이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앙리 사세의 이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요. 이 앙리 사세는 슐리가는 같은 유능한 보좌관을 얻어 농업을 장려하고 이때 이제 슐리가한 유능한 보좌관들은 그 앞에 폴리틱 정치파들이야. 근데 자, 도로와 교량을 개축하고 신선한 한편 파리에서 사치품 공업과 변직물 공업을 육성하였다. 자, 왕은 후대에 국민으로부터 몹시 사랑받는 국왕을 전해졌으나 불행하게도 한참 이달 나이에 강신자에게 암살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루이 13세요. 근데 루이 13세는 어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정치는 누가 있냐면 그 당시 재상이었던 리슐레가 있어요. 리슐레는 추기경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카톨릭적인 어떤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에는 철저하게 이제 국가 이성에 따라 정치를 했어. 국가 이성을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일단은 대내적으로는 카톨릭을 이제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신교를 박탈을 했죠. 예. 그래서 왜냐면 카톨릭이 90%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신교들이 왕권에 저항하고 자기끼리 따로 놀고 사니까 얘네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슐레 그런
그 신교도 탄압은 우리가 이제 종교 탄압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중앙 집권화 강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에 이에 반해 대외적인 것은 자기가 추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교들 30년 전쟁 때 신교편을 들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반려 왕조 때부터 이제 부르고 왕조까지 합스부르크를 견제시키는 게 국가 목표였잖아요. 그 국가 이성에 따라서 신교들 편 어 뭐냐면 들고 신교들 지원을 해 줬어. 예,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이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30년 전쟁에서 신교들이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루이 13세가 이제 즉위하니까 왕권이 이제 흔들리고 혼란의 징조가 보였다. 1613년 귀족들 요청으로 소집된 삼부회가 제3신분회의에서 그 당시 시민계급과 대표와 기숙사의 날카로운 의견들이 왕권에 의해서 훼손되었다. 자, 이게 마지막 신분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그 신분회 있죠. 3부회. 3부회 개최되기 이전에 이제 뭐냐면 3부회가 1614년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14년에 마지막 신부회가 열리고 나서 예, 마지막보다는 두 번째 마지막이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 이 1789년에 열렸죠.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시기적으로 거의 170년 넘게 3부회 개최되지 않았던 거야. 이거는 자, 하여튼 마치 이 3부의 선기자 대표 참여했던 후에 참여하여 후에 추이게 된 이슈가 재상으로서 국정을 담당하자 혼란이 사라지고 왕권은 확고한 기반을 뭐냐면 구축했다. 그래서 이 리슈레가 상당히 또한 뛰어난 외교관이죠. 아까 30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그 당시 국제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리슈레야. 보통 유럽에서 이제 근현대 국가에서 국제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리슈레이고 두 번째가 오스트리아 메텔렌이죠. 비네이를 주도했죠. 메텔렌이고 세 번째가 비스마르크야. 요 세 명은 상당히 뛰어난 외교관이야. 그래서 국제 정세를 이제 판을 보고 이걸 이제 자기가 유리한 지역으로 포지션을 정해 가지고 국제 정치를 체제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럽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리슈엘, 비스마르크, 그 메르텐인데 리슈엘가 만들었던 국제 정세 30년 전쟁 있죠? 이 30년 전쟁의 국제 정세는 한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체제가 이제 메르텐까지 쭉 이기죠. 비네 직전까지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예. 자,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리슈엘의 국가 목표는 공공 목표는 왕권의 강화와 국력 증진이고 그때 내걸었던 것이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국가 이성이에요. 예. 그 국가의 중립과 팽창에 필요한 욕구를 국가의 중립과 팽창에 필요로 하는 욕구에 종속시킨 거야. 그래서 개인의 모든 그런 가치와 욕구는 국가에 의해서 뭐냐면 국가의 요구에 종속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축이었던 이슈에는 카톨릭의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30년 전에 개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이성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의가 뭐냐면 자기 목적적인 존재인 국가를 유지 강하게 해서 지켜야 할 법칙이나 행동과 기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요걸 좀 적어야 되겠다. 잠깐요. 요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연동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저쪽에 정리하면서 이게 있는데 이게 어딨나? 예. 제가 이거 찾았는데 이게 아닌데. 여기 연동이 안 돼 있나? 제가 요건 없네요. 예. 연동이 안 돼 있네, 애들이. 예. 그럼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자기 목적인 존재인 국가가 국가를 유지 강하게 해서 지켜야 할 법칙과 행동 기준을 국가 이성이라고 해요. 예. 너무 기니까 말로 할게요. 그래서 국가 이성이라는 말은 프랑스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발음이 레종 레종 데타라고 하죠. 발음이 안 되는데 레종 데타. 예. 한글 쓸게요.
이 내정됐다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로 국가가 존재한 이유, 국가 수수한다. 국가 이성이라기보다는 국가 이유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 왜 존재하냐.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이성에 따르면 국가가 생존을 강화하려는 큰 목적에서 국가 권력이 법이나 도덕, 종교,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입각에서 국가 이성은 권력 자체의 높은 목적 합리성을 인정한다. 예. 그래서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그 자체 내재 국가 자체 내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그 개인이 모아 있는 국가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프랑스의 국가 이성은 뭘까요? 왕권 강화와 국력 증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리슈엘의 개인 이득이든 개별적인 국가들 구성원들의 이득을 다 국가 그 이성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 국가 이성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는 남뜨친령을 이제 남서부 지방 요새 도시로서 관리할 권리를 주어진 위군의 정치적 특권을 없애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그 남로생을 점령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새를 파괴시켰죠. 베라스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그 주로 이제 리슐레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대귀족의 공중 음모와 지방 귀족의 반란, 그리고 중세 허덕이 있던 농민 반란 진압하고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 장관을 세도의 전국에 파견한 사법 치안 유지 및 재무 등 지방 행정을 관장하게 했다. 그래서 세 번째 역할을 했죠. 세 번째 어,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방장관을 파견했다는 거. 이때 지방장관은 종전의 구귀족 그 관료 체제에서 파견한 게 아니라 신귀족 관료 체제에서 파견. 신관료 체제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여기에서 밑에 걸 좀 다 볼게요. 기출. 이거는 기출과 예전에 관련된 것인데 서유럽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는 간직을 매매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정을 이제 뭐냐면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을 기준으로 관료 체제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구 관료 체제와 신 관료 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구 관료 체제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매직제를 통해서 그런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1번부터 해갖고 2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번인가? 1번, 2번 정도의 이제 애들이 매직제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의 상속세를 주고 퍼센트를 내고 이 지위를 상속할 수 있어요. 퍼센트를 내고 상속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법관직이 많기 때문에 범법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봉급이나 직무 수행 중에 직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아. 이 말은 뭐 수수료나 뭐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많고요. 그리고 근데 이때 루이 13세 때 파견된 지방 장관들은 그 구관료 체제가 아니라 신관료 체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지방 장관들이 이제 근데 주로 봉급에 의존하죠. 봉급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급보다는 이제 봉급에 의존한다는 거. 직무 수행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왕에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서 구관료 체제는 왕권과 대립을 하죠. 종종. 두 개의 관료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방장관 같은 신관료체제 창설은 반드시 구관료체계의 배제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관료체의 핵심은 그 당시 파리 및 지방의 고등법원을 비롯한 각종 재판기구의 법관들, 타이유 등 집접세 배분과
배분과 징세를 관장하는 재무 관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이 그 당시 매직제를 통해서 형성된 구 관료 체제고요. 자, 그다음 16세기 때 거의 이제 제도화된 매간제에 의해서 간직을 사들인 간직 보유제도로서 17세기 때 폴란드 제에 의해서 간직의 세속권이 확립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고등부분의 법관 등 고급 관료들의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이른바 범법 귀족 내지 간직 귀족이 그것이다. 자, 이들은 이제 폴란드 세에 의해서 폴란드 제도의 폴란드 세금에 의해서 세금만 내면 그 간직을 양도, 상속, 매매가 가능해요. 일종의 가산을 지급받죠. 그러니까 상속이 가능해요. 상속. 폴란드 세를 내면 상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또 매매와 양도도 가능해. 예. 그래서 봉급보다는 직무 수행에 들어온 수익이 더 컸고 따라서 간직은 이권이기도 하였다. 자, 이런 간직 보유자들의 집단이 비능률주의고 절대 왕권의 경우에 대입적 관계에 서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그 간직 보유자 별개로 국가가 지불하는 봉급에 의존하고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지휘 명령 계통에 일관성이 있는 신관료체제 창설은 절대왕권의 길이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신관료체제 그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이 지방 장관이에요.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뮤시의 정책들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번째도 그러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중앙의 국무회의를 강하게 전문화했고 다섯 번째 대외적 편청으로 30년 전쟁에 개입하여 독일의 신규를 지원하면서 프랑스의 국익을 증진시켰다. 왜냐하면 국가 이성의 논리로 예. 국가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영토 확장, 국력 증진. 자, 그거에 입각해서 신규를 지원했던 거죠. 국민의 대다수가 카톨릭 교도고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추기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국가 이성에 종속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개인의 요건을 무시하고 자, 이런 정책을 볼 수 있는 게 그 독일의 신교도 지원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강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결투 금지가 있어요. 예전에 귀족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 풀 생각을 안 하고 결투를 통해서 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투 관행을 금지시켰어. 왜냐하면 이 결투 관행이 널리 확산되면 국가의 공권력보다는 개인의 어떤 결투에 서 뭐냐면 좌우되잖아요. 사법권이 무시될 수 있죠. 국가의 공권력의 어떤 권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간행적했던 결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없앴다,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이 13세가 죽고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이 14세죠. 누이 14세. 자, 누이 14세도 어릴 때 즉위를 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미성년 때는 이제 뭐냐면 그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이탈리아 출신의 초기기였던 마젤란이 실제로 정치를 하죠. 이 사람이 초기 때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야. 자, 역시 이제 이 사람도 첫째 국가 이성의 추종자야. 자기의 개인적인 프랑스 전체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국가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종속시킨 거야. 국가 정책을.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 강하잖아요. 국가 이성의 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때 이제 그에 반하는 중앙 집권에 반대하는 난이 일어났는데 이 뽀로동랑이에요. 뽀로동이. 이 뽀로동이라는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는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양사 총론에 많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어갖고 요거는 잠깐 서양사 심화 규제를 바꾸고 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 교육주 넘어가서 자, 그게 1차 포로동의 날인데 일단 1차 포로동의 날은 왜 일어났냐면 왕실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부 관리대 봉급 지불을 정지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등법원과 거기서 반발하고 그때 이제 불만 있었던 파리 시민들이 공개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법원의 불만을 해결하면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1305년인데 1305번인데 1305번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그 개념화 사전에 있는 개념화 사전 총론인가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48년에 마젤랑은 왕실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의 봉급을 4년간 지급 정지했다. 자, 이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항의했는데 특히 파리 고등법원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사직 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4년 동안 지급 정지에 대해 반대로 그 반발해서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죠. 그들은 지사직 폐지, 신직의 창설 금지. 요거 관련된 것은 이제 루이 13세 때부터 지방장관들을 이제 파견했잖아요. 얘네들은 신관료 세력들이었죠. 이들은 견제하는 데 목적인 거야. 이들은 가세 승인권과 임신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자, 마젤란은 파리 시민들 봉기로 마젤란과 왕족과 함께 파리 도망쳤다. 그래서 그때 루이 13세 어린 루이 13세가 교회 도망갔어요. 그래서 뼈저리 느꼈죠. 힘이 약하면 아래 것들이 날 공격할 수 있다. 이미 체험을 통해 어릴 때 체험부터 느끼게 된 거야. 결국에는 마젤란은 고등법원의 불만 해결을 속한 후에 1649년에 파리로 투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2차 포로동의 난에 자 1차 포로동의 난은 그 일단 구귀족 세력들의 어떤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귀족들과 그다음에 그 범법 귀족들 있죠. 이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2차는 거꾸로 됐어. 2차 때는 이 포로동을 진압하면서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그리고 나서 구귀족 세력들 견제하고 하게 되죠.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2차 포로동이라는 위군을 근거로 했던 서남부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는데 이때 이제 국왕권의 위상이 회복되죠. 그 과정에서 파리와 지방이 반항세들이 이틈을 노려서 또 포로동의 난이 일어났지만 곧바로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1차 포로동의 난은 그 고등 범법 귀족과 타협했죠. 근데 이때 2차 포로동의 난은 그 뭐냐면 이제 그 타협보지 않고 이들 진압하면서 견제를 해갖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1306번인데 이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제가 서양사 좀다 읽지 못하고 여기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서양사 개론 내용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포로된 난이 일어나고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난은 국민 속에서 특히 시민 계급에게 참된 뿌리를 뻗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오히려 마제랑의 권력과 관료 체제적인 왕정을 강화시키고 확립시킨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2차 때 계기로 해갖고 이때 이제 신관료 세력들이 부각이 되죠. 이때 그 관료제적 절대왕조는 신관료 세력을 바탕으로 한 거야. 구관료 세력들이 아니라 구관료 세력은 다운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젤란이 죽은 후에 이제 성년이 된 루이 14세가 이제 재상을 두지 않고 집조 통치를 하게 돼요. 그 뒤에 콜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콜베르는 재상이 아니에요. 재무장관이지. 예. 자, 루이 14세는 프랑스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죠. 제일 잘 나갔던 시기예요. 거의 리지 시절이죠. 프랑스의 리지 시절을 일궜던 사람이 그 뭐냐면 루이 14세인데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제일 절정이었지만 또 세태의 또 어떤 원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후대에 이제 절대 군주의 역할 모델을 했다. 다른 나라도 그 사람을 이제 절대 왕정 체제를 본받아가면서 절대 군주로서 이제 행사를 했죠. 그래서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왕조의 우월성과 국가 지상권이 병합이 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뭐냐면 행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곧 국가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좀 그 사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후에 이제 만들어진 얘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루이 14세 절대 왕정을 왜 국민들이 지지했냐? 왜냐면 이 당시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 당시 루이 14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지지려고. 그래서 그 체제가 유지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루이 14세 정치에 대해서 많은 그 프랑스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 왕권 체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바탕으로 한 거야. 왜냐면 중세 시대처럼 여러 명이 싸우는 것보다는 강력한 이제 왕이 등장해서 무력을 통제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 왕권을 그 당시 부르주아나 많은 그 일반 민중도 지지를 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변화지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막 이제 정치 체제가 변화할 때 이제 오히려 정치 체제가 변화될 때 이 절대 왕정 체제가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주아 그 세력들이 이 절대 왕정 체제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발전을 못 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그때까지는 프랑스 왕권을 부르주아를 비롯한 여러 계층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총명하고 우아했으며 위대한 지배자로서 거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수속 국왕의 일을 하면서 국가 통치를 점령했다. 그 치세는 위대한 세기가 되었고 그는 태양왕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자, 루이 14세는 유능한 보좌관이나 장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인물 중에 재무를 담당했던 콜베르예요. 이 콜베르는 시민 계급 출신이야. 부르주아 출신이죠. 이거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지 재상은 아니에요. 자, 재무에도 상업과 농업, 해군, 식민지 등 강범위의 국정을 총괄했으나 그 이슈에 같이 재상은 아니었고요. 예. 어디까지나 왕에 충실한 관리자로서 콜베르주의다. 중상주의 하면 콜베르주의로 유명하죠. 콜베르주의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예.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죠. 여기부터 해갖고 노력하였다까지가 중상주의 정책이야. 자, 콜베르 중상주의 정책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역 무역 차익성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 보호주의, 일종의 중공주의를 행해줬죠. 음.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 50번이에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재정개혁을 착수하고 개간과 관계시설 확충 등을 농촌 징업에 힘썼으나 그가 무엇보다도 심을 기운 것은 뒤떨어진 프랑스 공업의 육성이었다. 그는 국립공장과 매뉴팩처 그 특권 매뉴팩처를 설립하고 각종 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본대여, 장려금 하사, 외국인 기술자 유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 공업의 육성과 보호에 힘쓰고 수입 억제가 수출 증대를 도모한 편 국내 관세 정비, 도로의 수출, 랭구드 운하의 개통 등 산업의 발전을 꾀했다. 자,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그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해서 프랑스판의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뭐 서인도 회사 만든 그 나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등이에요. 이런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하는 것은 특권 회사예요. 예, 특허권 회사죠. 그래서 어떤 이제 무역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이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죠. 보통 서인도 회사는 주로 아메리카 지역에 그 독점권을 행사하고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동방무역의 그 독점권 행사를 하는 회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국제무역 증진과 식민지 획득에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자, 이런 노력으로 유럽 전체 불안기에 접었던 17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국부와 국력은 크게 증대했다. 이때 유럽 전체 전의 불안기 17세기 때는 17세기 위기론과 연결시켜 보세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교시기 때 16세기 때 올라갔다가 17세기 때 다운되는 그 시기였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반려로 17세기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은 오히려 성장하거나 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연결시켜서 이런 관점에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루이 14세가 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하얀 궁중 문화를 만들었어. 궁중 문화와 그다음에 뭐 양식 같은 거 있죠. 궁중 양식 같은 거를 창출했다는 게 뭐냐면 특징이야. 그래서 그 루이 14세는 이 나라 국부의 증대를 바탕으로 파리 교회에 호화찬란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 여러분들 바로코 양식이죠. 바로코 아주 웅장한. 예. 그래서 문화예술 장르에서 나신이나 코르네유나 몰리에르 같은 위대한 극작가가 나와 프랑스 고전 문화와 함께 바르크 예술을 꽃피웠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서 궁중생활을 호화롭고 세련된 것이므로 유럽 각국의 군주나 공황들이 이를 모방하고 했었고, 프랑스어는 외국 유럽 외국의 사교계 언어가 됐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의 궁중문화든지 프랑스어가 유럽 전역에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상류계층들은 자기의 모국어보다는 불어를 가지고 일상소통을 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 귀족들은 러시아를 안 하고 불어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예. 자, 근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화려한 궁중 예식 같은 에티켓 같은 걸 왜 만드느냐?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서 절대 왕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런 궁중 생활을 이제 뭐냐면 되게 호화롭게 하고 온갖 격식과 그런 것들 맞춰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귀족들도 처음에는 자기 돈을 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이제 돈이 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용돈을 줘. 그러면 용돈을 받은 귀족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왕한테 충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귀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하얀 궁중생활 만들었어요. 궁중생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 예, 기출문제. 포크 예절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할 때 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또 웃긴 거는 그렇게 해놓고는 똥은 밖에서 싸고 그냥 그 루이 14세는 하도 대식가라서 나중에는 대식가 막 먹고 이빨을 안 닦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빨 안 닦아서 나중에 노년에는 이빨 다 뽑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뽑아가 잇몸으로 먹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리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모르겠어요. 궁중생활을 그렇게 호흡해 놓고는 기본적인 어떤 그 행위를 안 하는 것 같아. 똥 누고 뭐 화장실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루이 14세는 위대한 국민에 걸맞게 군사력 양성을 주역했죠. 그래서 그는 주변에 당대 지휘관은 궁정가들, 루브와 축성수에 뛰어난 보방, 명장 투레르 등이 있었다. 자, 그리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17세기 때는 후반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자, 17세기 후반 때 프랑스가 유럽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제 첨부하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자, 17세기부터 해서 19세기 초반까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제일 인구가 많았던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물론 러시아가 제일 많긴 하지만 러시아는 강대한 국가에 비해서 통합력이 약했잖아요. 인구가 많아도 볼 소용이 없었고 19세기 초반까지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많은 러시아를 제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가 유럽 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독일한테 뺏기잖아.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이 19세기 중반에 독일한테 이제 뺏기면 통일 원인도 있겠지만 인구가 독일이 더 많아요. 예. 예전에 연방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연방 국가를 합치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거예요. 통일 국가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 후반부터는 인구수에서 독일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또 밀리죠. 예.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이 주도하면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가 크려면 일단 국력이 강하려면 어느 정도 인구는 있어야 돼요. 인구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왕조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부터가
왕조정이에요. 그래서 국력의 중대와 축적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영토 팽창에 이제 야욕을 야망을 갖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왕조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제 왕조 전쟁이 있는데 이 왕조 전쟁을 몇 번 했냐? 4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 4번의 그 왕조 정책, 왕조 전쟁 때문에 국력이 소모되고요. 그래서 재정 국익을 초래하게 돼. 나중에 후대 이제 루이 15세 때나 루이 16세 때 다 재정 국익이 초래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왕조 전쟁. 그리고 이 프랑스가 침략 전쟁에 야욕을 벌이니까 프랑스가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강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반프랑스 정선이 형성돼요. 그래갖고 여기 반프랑스 정세고 세력 균형의 입장에 따라서 영국이 이 반프랑스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프랑스에 대응해서 세력 균형 원칙이 적용돼서 영국이 주요한 어떤 그 뭐냐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여기 왕조 전쟁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당시 그 루이 14세 왕조 전쟁을 넘어가기 전에 왕조 전쟁의 그런 것들 특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왕조의 특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징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왕조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국민적 이해관계와 왕조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앞선다? 왕조적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특히 영토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 그 영토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왕의 어떤 이해관계, 왕조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영토 교환이 일어나고 합병이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두 번째로는 자 왕조 전쟁은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A와 B가 싸워요. 근데 A가 힘이 좀 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B 쪽으로 붙어. 그래서 A를 뭐냐면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되게 A 국가는 그 당시 강국이었던 프랑스였어요. 예. B 국가의 주도 국가는 영국이었고,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 잉글랜드가 세력군의 원리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은 직접적인 군대 파견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자제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어떻게 외교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죠. 예. 자, 세 번째로는 뭐가냐면 그 영국과 이제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왕조 전쟁이 있으면 항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도 같이 나와요. 그 당시 17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프랑스 간이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 식민지 전쟁이 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죠. 이것도 100년 동안 싸웠어. 그래서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2차 100년 전쟁을 보면 그 왕들 이름이 있어요. 영국 왕들 얼리엄, 옌, 조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왕이 일어나는데 프랑스 인디언 전쟁. 프랑스 복수용을 이룰 때 프렌치라고 해요. 프렌치.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인디언이 같이 연합해갖고 영국과 싸웠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는데 월리엄 전쟁은 이 아우구스부르크 전쟁이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한 아우구스부르크 동맹 전쟁을 할 때 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둘러싸고 월리엄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앤 여왕 전쟁은 그 당시 영국 왕이 앤이었죠. 그래서 영국 앤 여왕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아니다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때 일어났고 조지아 전쟁 조지 왕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 여기 중요하죠. 예전 기출문제였죠. 자 이런 전쟁은 후에 이제 7년 전쟁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어. 그래서 유럽의 봉건 국가들이 이렇게
아우구스트 도르코 동맹전쟁, 에스파냐 왕위계승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제, 7년전이 일어날 때 월리엄 앤 조지 왕전쟁, 프랑스 인디언 전쟁도 같이 일어났다. 이걸 제2차 백년전쟁이라고 하고요. 자, 요걸 이제 마무리한 조약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파리 조약이죠. 결국에 누가 승리했죠? 영국이 승리했어. 예, 영국이 승리해서 제2차 백년전쟁은 끝나게 되죠. 예. 자, 이것도 같이 일어나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왕조 전쟁의 특징 세 가지. 국민적 이해관계가 앞서 있다. 네, 세력 균형 원리가 적용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식민전쟁을 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 루이 14세 이제 왕조전쟁을 넘어갈게요. 자, 루이 14세 왕조전쟁 때 국력 소모, 재정 부피 초대, 반프랑스 형성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네 번에 걸쳐서 왕조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에스파니아의 그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요거 읽기 전에 잠깐 제가 그 정리한 걸 좀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심화 교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일명 계승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의 필립 4세가 사망하자 루이 14세 왕비가 스페인 왕가 출신의 구실로 스페인형 네덜란드, 오늘 벨기에를 공격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도시를 점령했지만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삼국 동맹이 창설되어 프랑스에 대항한 결과 결국에는 에스라 사페 조약으로 루이 14세는 프랑스 꽁대 점령지를 대부분 포기하고 국경 근방 11개 도시만 유지한 채 끝났어요. 두 번째 왕조 전쟁 네덜란드 전쟁이에요. 네덜란드 전쟁은 역교론에 나오죠. 그때 합리적 설명 이론인가? 거기에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에 예문은 나왔던 거예요. 여기. 자, 배경을 보면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 때 네덜란드가 그 당시 앞에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삼국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걸 원조한 것을 이제 그 애들 불만을 품고 있었고 칼뱅주의에 획득한 네덜란드 의제제 거부, 네덜란드 프랑스 상품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갖고 이참에 네덜란드를 먹자 해서 공격했죠. 그때 오렌지공 원령을 중심으로 달사적인 항쟁이에요. 예. 결국에는 유럽 각국의 네덜란드를 지원하고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원령이 그다음에 명예혁명이 있었어요. 명예혁명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왕을 이제 진급하죠. 그래서 잠깐 이제 또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걸 좀 공격을 좀 멈추게 하죠. 예, 왜냐하면 이 원리엄이 명예혁명을 하고 영국에 넘어서 왕이 되면 국유와 신교가 싸움이 있을 거 예상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예상 외로 이제 뭐냐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크게 이제 실패를 했죠. 예, 요가 관련돼서 그 앞에서 역교론에서 드레이의 합리 설명 이론의 그 예문이 나왔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결과 니메겐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복을 단정을 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아우쿠스 부르크 동맹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는 나일강 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국경선을 이제 정하려고 했거든요. 자연 국경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국경선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했어. 예. 자, 그때 이제 배경을 보면 루이 14세가 독일 침략 대항과 루이 14세 독일 침략 대항과 낭트 칠령 철폐 여파를 우려해서 이 낭트 칠령은 이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철폐 여파를 우려해서 네덜란드 중심으로 인접 국가가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 87을 공격해서 먼저 선제 공격했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제압을 했던 거야. 결국에는 나이스바이크 조약을 통해서 알리아스 일부 지역을 프랑스가 보유하고 항상 유지하고요. 그래서 영국왕 월렴 3세의 직위를 승인하죠. 예, 앞에서 얘기한 네덜란드와 통상조약을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전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인데 요거는 시험문이 나왔죠.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기출문이 나왔어.
자, 그러면 서기에 있는 내용을 요걸 바탕으로 한번 좀 강독을 해보자. 자, 그 루이 14세는 하여금 영토를 팽창시킨 야망을 가졌다. 루이 14세는 먼저 에스파냐 왕실 충신 후 왕비의 상속권을 내세워 에스파냐령 네덜란드를 침략했으나 별로 소득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전쟁이고 계승 전쟁이죠. 그 계승 전쟁 때 에스라 사페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또 그 오렌지군의 얼리언 지도하에 완강한 정을 보이고 하니까 네덜란드를 공격하죠. 이게 네덜란드 전쟁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때 이제 그 에스파뇰 영을 공격할 때 그 반대쪽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이 네덜란드를 지원했다. 결국에는 루이 14세는 나이메형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 콩떼를 확보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전쟁, 그 이게 이제 나이메어라고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이걸 니메게라고 해요. 니메게. 이거는 뭐 아마 독일 쪽의 반응 같은데. 하여튼 니메게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네덜란드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 정복을 단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프랑스 콩떼는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갖고 요 지역은 어 예전에 이제 합스부르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쪽 넘어가게 돼요. 이 나이메 쪽 계기로. 다시 이제 위트레트 조약을 통해서 확인받고, 프랑스 콩대 위치는 좀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278페이지 잠깐. 서강자 278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예. 서강자에 278페이지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 프랑스 콩대. 예. 여기에 붙어 있어요. 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 14세 야망은 그 여기서 끊이지 않았다. 다시 나일강의 서부 독일을 영토를 팽창하고자 했고, 이른바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을 계승하죠. 그 이번에는 네덜란드, 오렌지공을 원룸을 중심으로 독일 내 여러 유력한 연방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스웨덴 그리고 전쟁 중에 원룸이 영국왕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 사보이 거의 전체 대동맹이 결성됐고,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에 패배했다. 그래서 이 나이스바이크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 알사스 일부 지역을 보유하는데 그치고 형상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보면 이 라이스바이크 조약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알사스 지역을 보유했잖아요. 일부 지역을. 근데 이 일부 지역이 나중에 다 나머지 지역이 이제 그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뒤에 베스튼팔렌 지역이에요. 이때는 일부 지역만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제 그러나 이제 4년 후에 왕위 계승자가 없던 에스파냐 카를로스 2세가 그의 전 영토를 왕인 루이 14세 손자였던 필립에게 물려주자 사망하면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됐죠. 요게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요거는 좀 여기가 내용이 좀 부실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 다른 책을 좀 종합해갖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이고 제가 많이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그 기출문제 분석을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이게 좀 쉬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